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32페이지. 다수 당사자 소송, 공동소송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해왔던 게 객관적 병합이죠.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주관적 병합을 해야 되는 거죠. 주관적 병합. 그 다음 이 주관적 병합, 이게 또 원시적 병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관적 병합도 후발적인 병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주관적 병합은 특이한 게 당사자의 변경이라는 파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때 이 주관적인 원시적 병합을 뭐라 그럴까요? 이걸 공동소송이라고 해요. 주관적 원시적 병합. 처음부터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요. 그죠? 그 다음 이 공동소송은 조문이 여러분 법전으로 65조를 펴보시면 그 65조 있거든요. 조문에 보면. 제목이 공동소송이죠. 그렇죠? 그 다음 이 공동소송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 입법자가 침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객관적 병합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입법자는 67조를 보면 제목이 뭐예요? 필수적 공동소송. 66조는 뭐예요? 통상 공동소송하는 식으로 공동소송의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아니니까 일단 나누는 걸 들어야죠. 우리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잘 보면 법 공부 제일 마지막에 있죠. 하다 보면 있죠. 법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하고 싶어요. 국회의원 하고 싶어 하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이 법만 바꾸면 끝날 일인데 법을 안 바꾸는 바람에 여러 가지 해석론이 있는 거야. 그럼 이거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 법만 살짝 바꿔버리면, 분명하게 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대들이, 변호사들이 많죠. 국회의원으로. 지금 대통령들 다 변호사잖아요. 다 법대생들이잖아, 봐. 지금 나갈 대통령도 법대생이죠. 들어올 사람도 법대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문과 애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서 문제예요. 이과가 지배해야 돼요. 그 사회가 잘 나가려고 그러면. 아, 진짜라니까. 진짜. 이과생들이 지배를 해야지. 이게 무슨 문과생들이 법대 애들 와가지고 법밖에 모른다니까 그러네. 얘들 진짜로. 문외한이야. 죄송한데. 내가 법대생이잖아요. 내 친구들 수준 알아. 다 비슷비슷해, 애들. 무슨 그렇게 인문학적 소양에 뛰어나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근데 우리 공대생들도 인문학적 소양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과생들이 필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공동소송. 이게 뭐예요? 필수적 공동소송. 그 다음 뭐예요? 통상 공동소송.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죠? 필공. 이게 뭐예요? 통공. 조문은요? 67조. 그 다음 이거 몇 조예요? 66조. 필공 통공. 필공 통공. 자, 그 다음 이 필공. 수험가에서 필공이라 그러죠? 줄여가지고. 이 필공을 이제 학설 판례가 나누는 거예요. 그게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그 다음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이렇게 나누는 거죠. 누가? 학설 판례가. 자, 그러면 뭐가 고필인지, 뭐가 유필인지, 뭐가 통공인지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죠? 고필, 유필, 통공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준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학설 판례에 맡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되느냐? 이름 보니까 왜 고유 필수적이겠어요? 처음부터 사람이 여러 명이 돼야 돼. 원고나 피고.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그래서 어려운 말을 쓰면 소송 공동이 강제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민법상의 관리 처분권이
공동으로 기소하는 관계라면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보겠다. 이걸 민법상 관리처분권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통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통설. 그러면 민법상 관리처분권이 공동으로 기소하는 관계가 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민법상 관리처분권이 공동으로 기소하는 관계가 어떤 것이냐? 그 예가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형성권의 공동기속 이런 게 있는 거죠. 형성권의 공동기속. 자, 그래서 형성권의 공동기속은 형식적 형성소송 이걸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들었든 기본 강의 들을 때 형식은 소송인데 실질이 비송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다. 경계 확정 소송이다. 지료 결정 청구다. 부를 정하는 소다. 아빠 정하는 소다. 이 네 가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다 나왔었는데 특히 공유물 분할 이 청구 소송하고 그 다음 공짜가 왜 이래? 그 다음 경계 확정 청구죠. 혹시 공유물 분할 청구는 민법이 어디 있어요? 조문이? 아세요? 269조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공유물 분할은 268조에 있고요. 거기 5년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적혀 있고 269조 1항에 보면 민법에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요.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재판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 재판 분할, 그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이게 매매 예약 완결권이 있단 말이에요.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은 아까 조문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민법에 564조 1항이 있습니다.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법 찾아보면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약 완결권과 관련해서 여기를 보면 이 갑이란 사람이 매도인이 될 사람이에요. 그 다음 A, B, C가 매수인이 될 사람이죠. 근데 이 A, B, C가 예약 완결권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A, B, C는 불안하죠. 갑이 을한테 팔아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부동산 갑이 갖고 있다면 이 예약 완결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가등기.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피보존 권리가 될 수 있거든요. 가등기 가능합니다. 그럼 이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때. 그러면 형성권은 전원이 다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소송으로 하면 A, B, C 전원이 원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무조건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된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례가 바뀌었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법률 관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예약 완결권을 A, B, C가 여전히 준공동 소유하고 있다. 준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그건 예전 판례가 맞아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이 그림에서 A는 3분의 1 지분, B는 3분의 1 지분, C는 3분의 1 지분하는 식으로 각자가 지분권을 갖고 있는 관계죠. 각자가 지분권을 갖고 있는 관계잖아. 그러면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 다른 말로 하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됩니다.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자, 그래서 각자가 독립된 지분권을 갖고 있는 관계죠. 그럼 이때는 단독으로 소송이 가능하고 이걸 A, B, C가 우연하게 같이 했다면 통공,
통상 공동 소송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2012년 대법원 전월합의체예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법률 관계를 구분해 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물권법 공부하실 때 공동 소유 형태라는 게 있죠. 그 공동 소유 형태, 비법인사들의 공동 소유 형태 뭐 있어요? 총유. 그 다음 조합의 공동 소유 형태 뭐 있어요? 합유. 아무 단체성이 없는 게 뭐 있어요? 공유. 이게 공동 소유 형태죠. 그 다음 비법인사들의 공동 소유 형태 총유. 이거 민법 몇 조에 있어요? 몇 조 이하에 있어요? 민법 275조 이하에 있어요. 찾아보면. 자, 총유의 특징은 뭡니까? 지분권이 없다는 거예요. 사용 수익권만 있다고 민법 1차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유명한 판례가 이게 있죠. 갑이라는 비법인 사단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을이 마음대로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을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건 보존행위죠. 보존행위. 이 보존행위를 소송으로 한다면 일단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비법인 사단 갑 이름으로 할 수 있죠. 그게 민소법 52조를 펴보시면 형식적 당사자 개념이라고 하죠. 제가 형식적 당사자 개념 52조. 민소법 52조. 형식적 당사자 개념. 그렇죠? 왜? 비법인 사단 자체가 당사자 능력이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 이게 비법인 사단인데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 이런 사원들이 있고요. 자, 이 사원들이 전원이 고유 필수적 공동 소송 형태로서 보존행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오아죠. 오아.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자, 그런데 이때 판례가 A가 설사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이 대표자는 개인 이름으로는 죽어도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봐요. 이게 2005년 대법원 전월합의체죠. 이유는요. 보존행위란 건 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분권이 없잖아요. 뭘 보존을 해요? 대표자라 하더라도 지분권이 없는데. 그게 합의 총유하고 다르다는 게 이 대법원 판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도. 이 원래 민사 소송법 판례란 말이에요. 이게. 민법 1차에서도 배우지만. 그 다음 합유. 합유는요. 원칙. 혹시 합유는 몇 조 있어요? 민법에? 271조 이하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러면 합유는 지분권이 있긴 한데 공유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단체성이 있죠. 서로 신뢰관계, 조합체잖아. 조합체. 조합원들. 그렇죠? 그래서 전원 합의가 없는 한 양도나 상속, 승계가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건 민법상 관리처분권이 공동으로 귀속하는 관계라고 봐야죠. 즉 합의관계 소송은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게 원칙이죠. 이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대신 예외적으로 보존행위란 말이 들어가는 거죠. 예외적으로 보존행위. 보존행위 어디 있어요? 272조 단서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 보존행위란 말이 들어가면 이건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존행위는 단독 소송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우연하게 같이 했다면 그건 통상 공동소송이라는 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통공. 그 다음 공유. 공유는 보통 전통적으로 능동소송, 수동소송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능동소송, 수동소송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능동소송이 뭐예요? 공유자 측이 원고가 되는 소송이죠. 수동소송은요. 공유자 측이 피고가 되는 소송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 능동소송과 관련해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건 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공유물이다. 공유물 확인 구하는 거. 그래서 공유물
확인 청구하는 거. 이거하고 옛날 판례긴 한데 공유자 측이 매수인이 돼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한 게 있거든요. 이 정도 빼곤요, 대법원 판례가 전부 다 통상 공동 소송인으로 봤어요. 전부 다 통공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가족법 안 배우시죠? 친족상속법. 민법 1006조가 뭐냐 하면 공동 상속인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게 공동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건 그건 공유물 확인 구하는 거잖아, 이론적으로. 그럼 여기 해당되겠네요. 공동 상속재산 확인 구하는 건 공유물 확인 구하는 거잖아요. 고필입니다.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상속재산 확인 구하는 거. 그 다음 수동소송. 수동소송은 대법원 판례가 필공으로 본 예가 없어요. 본 예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뭐예요? 통공이에요. 전부 통상 공동 소송인으로 봤습니다. 전부.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시훈 책에 공유자 측이 수동 소송인 경우에는 필공으로 본 예가 없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 어릴 때 필공으로 본 예가 있는 걸 내가 발견하면 내 스타 되는 거잖아요. 이시훈 책을 부정할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찾아봤는데 진짜 없어요. 이시훈 책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시훈 책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째 이런 걸 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일본 책이 그대로 있어요. 그 일본 책이 그대로 적혀 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는 보니까 아, 이건 일본 책 뺏겼구나. 이건 독일 책 뺏겼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건요 거의 없구나. 그렇죠? 번역을 잘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공대생들이면 보통 전공 과목 뭐 영어로 된 거 이렇게 막 들고 다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전공책 보죠. 원서로 된 거 뭐 봐야 된다고 안 그래요? 수준이 올라가면 원서 볼 건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 책 안 볼라 그러잖아 교수들이. 아니 대학원 가보세요. 공대로 대학원 가면 원서책 본다니까 진짜. 영어로 된 거 봐야 되고.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일본 책 보든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여기 똑같다고. 여기도.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게 고필이다. 그렇죠? 그럼 여기 해당되는지 먼저 보는 거죠. 해당되지 않죠? 그럼 뭐예요 이제?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유필.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럼 유필은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우연하게 같은 재판부에 병합이 되었다면, 한 판사가 심리한다면 구구한 판결, 다른 말로 하면 합의락정이 요구되는 소송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주총결의, 주주총회 결의. 그러면 갑이라는 주주가 있어요. 그게 A라는 회사를 상대방으로 해서 주총결의 취소소송을 한 거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주주도 있죠. 우연하게 똑같은 A라는 회사를 상대방으로 똑같은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갑과 을이 같이 할 필요는 없다. 따로따로 해도 되는 소송이야. 따로따로 해도 되는 소송인데 같이 우연하게 같은 재판부에 이렇게 병합이 됐죠. 같은 재판부에 갑과 을이 이렇게 병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한 명인데 이건 인용하고 이건 기각한다든지 이건 기각하고 인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구한 판결을 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주총결의 취소소송이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되죠. 인용되면 판결의 대세효, 세상 모두에게 다 인용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주주총회 결의는 다 취소가 된 거야. 이걸 어려운 말로 대세효라 그러죠. 대세효. 혹시 민법 공부할 때 대세효 뭐 배웠어요? 물권. 채권은요. 대인효 이렇게 배우잖아요. 우리 민사소송법의 판결은 대인효가 원칙입니까? 대세효가 원칙입니까? 민사소송법에서 판결이 나면 대인효입니까? 대세효입니까? 대인효죠? 그거 어디 있어요? 218조 1항 당사자 기판정의 주관적 범위. 근데 이에 대한 예외가 상법 190조에 있거든. 이게 대세효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죠. 처음부터 소송 공동이 강제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우연하게 같은 재판부에 이렇게 병합이 되었다. 그러면 필수적 공동 소송인 같이 취급하라. 이걸 뭐라 그래요?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한다. 이건 같은 말이 우연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돼요. 그 다음 저는 저 밑에 게 더 마음에 들어요. 가슴에 확 와닿잖아요. 아, 우연하게 필공이 되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유사 필수적 또는 우연 필수적 다 쓰는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용어로 채택을 했어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래서 유사라고 쓰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써야 돼요. 그렇죠? 이게 최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예요. 갑과 을.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 책에 보면 39페이지 가보세요. 39페이지. 3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대판 전합, 작년 전합제 판례 있어요? 3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다수 의견 적혀 있잖아. 잠깐 볼까요?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에 이런 것 제3자에도 효력이 있다.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하는 경우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는 민소법 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즉 취소 소송이 아니고 무효 확인의 소라 하더라도 대세효라는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갑과 을은 뭐라고요? 필공이죠? 무슨 필공입니까? 유필이다.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어디서 중요하겠어요? 변호사 시험이죠. 변호사 시험은 민사법이라고 해서 민법, 민소법, 상법을 같은 시간에 치거든. 그러면 연결해서 얼마든지 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내기가 좀 그런 게 우리 이거 안 배우잖아. 상법 배우질 않는데. 그렇죠? 네, 전원합의체 판결이니까 제가 들어놓은 겁니다. 작년에. 자, 그 다음. 이때 그러면 이것도 아니죠. 이는 회사관계 소송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통공이네. 통상공동소송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판단 순서가 이건지 먼저 보는 거고 그 다음 이건지 보는 거고 그 다음 이건지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필은 사실은 보니까 회사관계 소송이라든지 그 다음 우리 행정법상의 행정소송 뭐 이런 것들이 유필이 되는, 다른 말은 판결의 대세효가 인정될 때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변리사 2차죠. 변리사 2차 시험이잖아. 변리사 상법 배워요? 안 배우잖아. 변리사 행정법 배웁니까? 안 배우죠. 그러면 사실 우리 시험에는 유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겠네. 안 배우는데 어떻게 냅니까? 안 배우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보통 보면 이걸 먼저 검토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해당될 일은 별로 없잖아. 낼 리가 없잖아, 거의. 배우질 않는데. 상법, 행정법 안 배우잖아, 우리.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겠네. 그래서 변리사 2차에서는 보통 보면 고필 아니면 통공이에요. 유필 될 수 있는 경우 좀 드물겠죠? 사실은 내기가. 그렇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통상 공동소송 잠깐 생각해 보면 통공 여기를 보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예요. 그 다음 을이 주채무자입니다. 갑이 또 채권자인데 병이 보증채무자입니다. 자, 이 소송에서 갑은 을과 병을 공동피고로 묶을 수가 있죠. 공동소송. 그러니까 퀴즈. 이 시험이 딱 이게 나왔어요. 이 사례가. 이 작년에 공인노무사 나왔던 사례거든요. 25점 이거. 그러면 원래 50점짜리 나왔는데 이 부분 배점이 25점인데 그러면 을과 병은 무슨 공동소송이에요? 통공이죠. 그냥 통공이다 쓰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처음에 뭘 검토해야 돼요? 고필인지 아닌지 검토해야지.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주채무자, 보증채무자 관계가 형성권의 공동기속이에요? 종유입니까? 합의입니까? 공유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민법상 관리처분권이 공동으로 기속하는 관계가 아니잖아. 이게 회사법상 관계예요? 이게 행정소송이야? 아니잖아요. 판결에 대소해가 미치는 관계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통공이다 이 말이에요. 답안지에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목차가 공동소송의 형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통상 공동소송이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지.
그냥 주채무자, 보증채무자 관계는 발생 원인이 공통적이니까 통공이다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된다고. 그럼 고득점 못 한다고 절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적어. 내라 그러면 또.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럼 통공이죠? 통공이면 자, 이때 을이 있죠? 자기는 변제를 했대요. 주채무에 대해서. 그래서 변제 사실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변제를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 을은 영수증도 냈어요. 영수증. 증거도 막 제출한 거죠. 주장 증거. 근데 병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아무 짓도 안 했다가 뭐예요? 자백간주, 침묵. 자백간주 어디 있어요, 조문이? 150조 1항 민소법에 찾아보면 침묵은 자백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침묵은 금이 아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와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주장 증거가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으면 우리 66조 민소법 66조를 펴보시면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라고 나와 있고 이 을의 행위는 병한테 영향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읽어보면. 그러면 이 청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각되겠죠? 이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럼 자백 간주됐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청구가 인용이 되겠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게 이상한가요? 이 그림이? 자, 이상하다 손 들어봐. 이상하다. 나 이거 이상한 것 같다. 을은 기각인데 병한테 인용이다 이거. 이상하지 않다 손 들어봐. 나 이상하지 않은 것 같다 전혀. 자, 다시. 을에 대한 청구는 기각인데 병에 대한 청구는 인용이거든요. 이거 이상하다 손 들어봐.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이상하지 않다. 왜 그렇게 다르게 봤어요? 이 결의 대립이 실제로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다 보는 게 이시훈 교수예요. 이시훈한테 가세요. 이시훈 교수 좋아하겠다. 맞죠? 무슨 말이냐? 이거 민법 430조가 뭐죠? 민법 430조 펴봐요. 보증채무의 부정성이다. 찾아보면. 그럼 여기 보세요. 주채무가 없다는 거지. 그럼 보증채무도 없어야 되잖아.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게 인용이 돼 이게. 근데 그걸 전제하는 게 민소법 66조입니다. 서로 아무 영향이 없다며. 그래서 민소법 66조를 학자들은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강조하면 이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판결하는 거는. 근데 아까 민법 430조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판결이죠. 그 이시훈 교수는요.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면 사법 불신을 조장한대요. 민법도 모르는 판사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견해 대립이에요. 견해 대립. 무슨 말이냐? 이게 당연할 것 같은데 이걸 좀 수정을 해보자는 거죠. 즉 민법을 존중해줘가지고 수정을 해줘보자. 그러면 이 을이 제출한 증거는 사실 누구한테 유리한 증거예요? 병한테 유리한 증거죠? 병한테도 유리하잖아요. 이거는. 맞죠? 그러면 을이 제출했지만 병이 제출한 거로 봐줄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증거 공통의 원칙. 증거 공통의 원칙. 그 다음 이 주장은 누구한테 유리한 주장이에요? 이 병한테 유리한 주장이죠? 그럼 병이 주장하지 않았지만 을이 주장했지만 병이 주장으로 봐줄 수 있어요? 예. 그걸 주장 공통의 원칙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시 와보세요. 여기. 원래 우리 민사소송법은 이당사자 대립구조라고 그러죠. 이당사자가 서로 대립해 있는 이런 구조로 갔잖아. 맞죠? 그러면 갑이 주장했어요. 갑이 증거를 제출했어요. 근데 갑이 주장했는데 심리해 보니까 이건 을한테 유리한 주장이에요. 그렇게 판단해도 돼요?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장 공통의 원칙.
갑이 증거를 제출했거든요. 근데 법원이 심리해 보니까 을한테 유리한 증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돼요? 됩니다. 그걸 증거 공통의 원칙. 그러면 갑이 제출한 저장 증거인데 심리해 보니까 상대방한테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해도 된다, 안 된다? 돼요. 이건 이당사자 대립구조화에서 무제한하게 인정돼요. 통설 판례.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무제한하게 인정됩니다. 왜 무제한하게 인정되죠? 이유가 뭘까요? 202조 때문에요. 우리 민법 202조가 뭐예요? 찾아보면 자유심증주의. 무슨 말이냐면 주장과 증거를 누가 제출해야 되는가의 문제는 그건 사실은 변론주의 문제죠. 당사자가 제출하면 변론주의지만 법원이 스스로 제출하면 그건 직권탐지주의잖아요. 그건 대신 그건 제출 책임이 문제가 되는 거고 제출주의고 제출 누가 할 건가. 대신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그건 자유심증주의 영역이죠. 적용 국면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롭게 심증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건 이런 공통의 원칙이라는 게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이걸 확대를 해가지고 갑하고 을 사이가 아니라 을하고 병 사이, 다른 말로 하면 통상 공동 소송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견해가 대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요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이당사자 대립구조에서 인정되는 게 주장 공통인이 증공통의 원칙인데 이걸 확대를 해가지고 통상 공동 소송인들 사이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왜 견해 대립이 있습니까? 66조하고 충돌하니까 그렇지. 공동 소송인 독립의 원칙하고 충돌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 우리 변론주의 하에서 주장이 먼저입니까? 증거가 먼저입니까? 변론주의 하에서 주장이 먼저죠. 근데 왜 이건 제가 증거 공통의 원칙을 먼저 적어놨어요. 주장 공통의 원칙을 나중에 적었잖아요. 지금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원래 통상 공동 소송인들 사이에서 이 공통의 원칙은 증거 공통의 원칙을 먼저 인정할 것인가가 먼저 문제가 됐어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인정이 되니까 이걸 확대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주장 공통까지 인정될 것인가 확대가 된 거거든. 역사적 발전 과정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진짜로. 그 다음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증거, 이걸 영수증을 A라 그러면 이 A라는 증거는 병한테 유리하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막아요? 법관이 자유심증을 하는데 법관 민법 배운 사람인데 주채무에 대해서 영수증 제출됐을 때 이게 보증채무자한테 유리할 건가 생각하겠죠. 자기는 당연히 민법 배운 부종성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심증 형성하는 거. 이걸 어떻게 막냐고. 무슨 말이냐, 통상 공동 소송인들 사이에서도 증거 공통의 원칙은 인정해야 된다는 게 통설입니다. 우리나라. 이건 사실 학설상 견해 대립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요. 이건 인정합니다. 보통. 그 다음 판례가 문제인데 좀 이따 판례 보겠지만 정확하게 이 부분 판례 없어요. 이 부분 판례가 없다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신 견해가 대립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주장 공통의 원칙 이 부분이 문제가 돼요. 이 부분이. 이게 견해가 대립돼. 실제로. 그래서 주장 공통의 원칙 긍정하자는 게 누구예요? 그 이시훈 교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장 공통의 원칙은 부정해야 된다는 게 호문역, 우리 대법원 판례거든요. 여기 판례가 딱 있어요. 그 대법원 판례가 66조 명문의 규정과 변론주의 소송구조에 비춰볼 때 통상 공동 소송인들 사이에서 이른바 주장 공통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딱 했거든. 판례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 책에 보면 3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양가로 3번으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반가로 1번에 보면 수정의 필요성 나와 있죠. 그 동그라미 1번, 2번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인정되던 게 확대해서 이렇게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고 딱 적어놨단 말이야. 읽어보면. 그 다음 반가로 2번 한 장 넘어가 보면 35페이지 증거 공동의 원칙이라 뭐 이렇게 적혀 있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인정 여부 이렇게 적혀 있죠. 그 다음 거기 학설만 적어놨지 제가 판례 안 적어놨죠. 판례 안 적어놨잖아, 맞죠? 판례 각주 32번에 잠깐 있는데 각주 32번에 어떤 수험서 보면 이 각주 32번에 있는 판례를 들어가지고 통상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 증거 공통의 원칙은 부정된다, 판례다 이렇게 할 건데 사실 좀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일단 이 판례 읽어보면 공동소송에 있어서 입증 기타 행위가 행위자를 구속할 뿐 다른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건 진짜 증거 공통의 원칙 부정하는 거래요, 판례가.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아닌 공동피고한 자백은 다른 피고와의 관계에서 무슨 효력 발생할 수 없다 적혔는데 일단 이 각주에서 두 번째 판례는요. 증거 공통의 원칙과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증거 공통의 원칙 할 때 이 증거는 병한테 유리한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백은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불리한 거잖아. 그건 증거 공통의 원칙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 첫 번째 이 59년도 판례는 증거 공통의 원칙을 부정하는 게 맞습니다. 읽어보면 분명히 맞죠? 근데 우리 혹시 민소법 시행일 아세요? 우리 민사소법 시행일 60년 7월 1일입니다. 1960년 7월 1일. 혹시 우리 민법 시행일 아세요? 민법 공부할 때 민법 시행일 며칠이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 얘기 안 해줬어요? 그걸 얘기 안 해주면 어떡해. 민법인데 60년 1월 1일입니다. 57년도에 실시해가지고 58년도에 제정되고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 언제 해방됐어요? 1945년도에 해방됐죠. 그럼 15년 동안 입법 공백이 있잖아. 민법이 없잖아. 민소도 없고. 그럼 민사소송 못해요? 조문이 없으니까. 일본 민법, 민소법을 끌어다 썼겠죠. 그게 의용민법, 의용민사소송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썼으면 판례 번호가 민상이에요. 민상. 59년도 판례 번호 보세요. 민상이죠? 59년도 판례 번호, 이건 민상이 민항이네, 맞죠? 이건 민사 항고 사건이라는 얘기거든. 민상이면 어떻게 돼요? 민사 상고 사건. 이건 민사 항고 사건이니까 민항이라 붙었네. 그렇죠? 그러면 이건 현행 민소법 판례가 아니잖아요. 이건 일본 민소법 판례잖아. 제가 아까 정확히 얘기한 판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험사에는 이 판례를 들어주고 막 부정하는데 물론 확 틀린 건 아닌데 현행 민사소송법에 사실 판례는 없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법원 실무제요에서도 실무서죠? 실무제요에도 이 부분은 학설만 들어요. 판례를 소개를 아예 안 합니다, 자기들이. 근데 이제 주장 공통의 원칙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이건 지금 방가로서 3번에 보면 주장 공통의 원칙의 인정 여부 나와 있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학설 나와 있죠? 그 다음 3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판례 나와 있잖아요. 그 36페이지 제일 위에 판례. 이 판례 부정설 입장이죠? 읽어보면. 그렇죠? 그 다음 검토 돼 있는데 이 검토 한번 읽어보세요. 저 긍정설이 부정설이에요. 저 긍정설로 갔죠? 제 양심은 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설이 맞다 생각해요. 근데 왜 갑자기 긍정설이 타당하다 했을까요? 제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유는요? 이거 누가 낼 것 같아요? 이 문제. 시험에서. 긍정설이 낼 것 같아? 부정설이 낼 것 같아? 긍정설이 내겠지? 부정하는 사람이 이걸 왜 내요? 당연한 건데. 이 결론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이런 결론을 내주고 이게 타당한지 검토해보라 그러면 이거 분명히 긍정설 입장이지, 자기들은. 이시훈파겠지, 이시훈파. 이시훈, 홍기문 이런 분들이 아니겠어요? 보나마나 긍정설 따르는 사람들. 전병서. 아니 부정하면 당연한 결론인데 이게 뭐가 문제점이 있어요? 자기들이 보기엔 문제점이 없어야지 전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긍정론자들이 내거든요. 이거 긍정하는 사람들이 내요. 그럼 긍정하는 사람들이 냈는데 나는 부정한다고 막 써놓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겠지. 아 실제 우리 몇 점 차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심정이 별로 안 좋잖아, 보기가. 아이씨, 나 긍정하는데 왜 부정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맞죠? 그래서 이거 나오면 긍정설 입장에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둘 다 긍정해 볼게요. 둘 다. 이시훈 교수 같이. 둘 다 긍정하면 이 증거 병한테 유리한 증거죠? 이 주장도 누구한테 유리한 주장이에요? 병한테 유리한 주장이죠? 그러면 이건 청구가 기각돼야 돼요. 청구 기각돼야 돼요. 그게 긍정설에 따른 결론이에요.
판례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인용이 맞죠, 이거. 이거. 서로 영향 없어야 되잖아요. 아무 영향이 없다며, 아까 주장은. 병 주장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자백 간주지 뭐. 그렇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몇 번 나왔지만 찍어보는 게, 자, 통공 나오면 잊지 말자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입니다. 통상 공동소송인이 나왔다면 2차 시험에서는 잊지 말자 뭐라고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고요. 자, 그 다음 이 그림에서 있죠. 만약에 병이 자백 간주가 된 게 아니고 병이 명시적으로 자백을 해가지고 인용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명시적으로 병이 자백하고 있어. 그건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병이 명시적으로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3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3번 예외가 나와 있죠? 예외가 나와 있잖아, 맞죠? 거기 나 목차를 보면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자백을 해버렸다면, 자백 간주가 아니고 재판상 자백을 해버렸다면 자백한 공동소송에 대해서는 증거했다는 심정에도 불구하고 자백대로 사실을 확정하라고 돼 있잖아, 봐. 그럼 병이 자백했으면 갑, 청구, 인용이야, 기각이야? 인용이죠? 맞죠? 그러면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이 예외, 수정, 이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 나온다면 병이 자백하는 사안이 나올 수가 없죠? 병이 자백 간주하는 사안이 나오겠죠, 보나마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 법전으로 67조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법전으로 67조를 펴보시면, 자, 1항과 2항이 있거든요. 그걸 묶어. 그걸 소송 자료의 통일이라 그래. 소송 자료의 통일. 67조 3항을 뭐라 그래요? 그걸 소송 진행의 통일이라 그래요. 그럼 66조는 이 목차하고 반대겠죠, 반대. 소송 자료의 불통일. 소송 진행의 불통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가 66조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단문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소송 요건의 개별적 조사, 소송 자료의 불통일, 소송 진행의 불통일, 당사자 지위의 독립, 재판의 불통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지금 34페이지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34페이지 거기 목차를 보면 제일 위에 양가로 2번 내용 부분에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방가로 3번, 방가로 4번, 방가로 5번 읊었잖아요, 제가 방금. 그렇죠? 그 다음 이걸 수정하겠다 해가지고 쭉 써놓은 거죠?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보는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6페이지 가보시면 36페이지 필수적 공동소송 이렇게 나와 있고 37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위에 양가로 2번으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나와 있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줄 거 놨죠? 학설은 관리처분권설이 통설이라고. 그 다음 각주 34번 별표 한 개 이겁니다. 예약 완결권, 아까 얘기했던 예약 완결권, 그 법률 관계를 살펴보라 그랬잖아. 살펴보라고 제가. 2012년 대법원 전월합의체. 그렇죠? 자, 그 다음 37페이지에 방가로 2번 형성권의 공동기소. 여기 있네. 형성권의 공동기소. 방금 설명했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 38페이지 제일 위에 방가로 3번 총유관계소송. 총유관계소송에 줄 거 놨죠? 이거죠? 아까 대법원 전월합의체. 누구 이름으로 보존행위 해야 되느냐? 개인은 죽어도 안 된다. 대표자라 하더라도 개인은 지분권이었기 때문에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방가로 4번 합의관계소송. 합의관계소송 원칙은 뭐예요? 고필이란 말이에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이지만 예외적으로 제가 보존행위란 말이 들어가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존행위가 들어가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 반가로 5번 공유관계소송. 공유관계소송에서 동그라미 1번 능동소송 나와 있죠? 그 다음 쭉 내려오면 수동소송 나와 있죠? 그래서 39페이지 가보시면 39페이지 제일 위에 줄 거 놨죠? 판례는 수동소송의 경우에 필공으로 본 예가 없다 이렇게 적어놨잖아. 그렇죠? 그 다음 39페이지에 양가로 3번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렇죠?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 읽어보시면 이런 회사관계 소송이죠? 읽어보면 그렇죠? 그 다음 40페이지에 양가로 4번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거기서 반가로 2번 소송요건 심사와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보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2번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자의 보정 방법 나와 있나요? 그 동그라미 2번 별표 한 개. A급이고 우리 시험 기출이에요.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예전부터 중요하다 그랬는데 변리사 나왔었죠. 자, 우리 이거 아시죠? 이거. 말 얼마씩이에요? 그 최서원이죠. 개명해서 최순실. 그 때문에 알게 됐잖아. 우리가 말 얼마는지.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이 왜 저렇게 고생해요? 말 때문이잖아요. 그 뇌물 돼가지고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 그때 처음에는 뭐 몇십억짜리다가 나중에 80억, 100억까지 올라가잖아요, 말들. 되게 비싸잖아. 그래서 이 말이 그렇죠? 이 사람들의 공유였어요, 공유였다고요. 근데 이때 A가 이 공유물을 분할하고 싶어요. 그럼 분할하고 싶다면 A는 누구를 상대방으로 소송해야 됩니까? 그게 이거죠. 형성권의 공동기속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니까 나머지 전부 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르고 D를 누락했던 거예요. 그러면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누락자가 있다면 전원각화해야 되거든.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이걸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67조를 펴보시면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추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문이 1990년에 입법된 거거든요. 1990년에. 그럼 1989년까지는 조문이 없었겠네요. 예.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문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A가 D한테 별소를 제기하죠. 그 다음 141조를 펴보면 변론 병합이라는 걸 신청하는 거예요. 변론 병합. 어디? B씨에 병합시켜달라고.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거든요. 왜 우회적 방법이죠? 갑한테 병합 신청권이 없으니까요. 141조를 보면 신청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거든. 그래서 이 병합을 해줄지 말지는 법원이 하는 거죠. 법원 마음이잖아. 맞죠? 그러면 물어봅니다. 141조는 누구한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법원이 있는 거죠. 대신 이건 소송 경제 갑한테도 갑이 아니라 A한테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A가 D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몇 조예요? 67조죠. 필수적 공동소송에 추가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67조도 입법상 흠이 있어요. 왜? 67조 1항에 보면 몇 심까지만 가능해요? 1심이잖아요. 맞죠? 이게 항소심에서 밝혀지면 어떡할래요? D가 누락된 게 항소심에 밝혀졌어. 그럼 추가가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럼 D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B씨 측에 참가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스스로 들어가겠다 맞죠? 이게 83조예요. 민소법 83조 펴보시면 재범이 뭐예요? 공동소송 참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법전으로 민소법 83조 합의락정이라고 적혀있죠? 민소법 83조 읽어보면 합의락정 적혀있거든요? 읽어보시면 거기 적어놔요. 유필 플러스 고필이라고.
이렇게 적어놔. 원래 우리 입법자는요,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생각하고 만든 조문이에요. 유필은. 원래 83조는. 무슨 말이냐? 원래 이들 관계가 유필이라면 꼭 D가 없어도 되죠. 적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D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B, C, D의 관계가 처음부터 고필, 고유필적 공동소송인이라면 D에 흠이 있다면 이거 처음부터 전원각한데 각하에 되는 소송에 D가 무슨 참가를 해요, 논리적으로. 근데 67조 1항이 1심만 된다고 해서 소송 경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설은 유필 생각하고 만든 조문이지만 고필도 확대해서 해석하겠다 이 말이야. 고필도 뭐? 확대해서 가겠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 적혀 있느냐? 공동소송 참가에 적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하고 공동소송 참가 잠깐 가보면 그 부분이 87페이지죠? 87페이지 제일 밑에 87페이지 제일 밑에 양가로 2번 합의락정 적혀 있어요? 그 다음 87페이지 제일 밑에 반가로 2번 고필의 포함 여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 88페이지 제일 위에 반가로 3번 검토 적혀 있죠? 그 검토 읽어보세요. 제가 했단 말이 글로 적혀 있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40페이지로 돌아가면 동그라미 2번, 바로 밑에 로마자 1번, 2번, 3번 한 거고 이거 쓰는 거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에. 40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2번, 누락된 자의 보정 방법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 반가로 3번으로 소송 자료의 통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 능동적 소송행위. 그럼 동그라미 2번 뭐예요? 수동적 소송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40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바로 밑에 가목차.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또 뭐가 있냐면 논점이 판례는 없는데 정확하게 아까 제가 갑이라는 주주가 있는데 A라는 회사가 있을 때 주총결의 취소송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다음 을이 있을 때 또 A한테 주총결의 취소소송이라는 걸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맞죠? 자, 이때 이게 제가 아까 유필, 유사필수 공동소송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를 보면 갑이 출석을 했거든요. A도 출석했거든요. 그럼 같은 A니까 출석이죠. 을은 불출석했어요. 퀴즈. 을은 출석한 거예요? 불출석한 거예요? 을은 출석한 겁니다. 그게 67조 1항이에요. 가끔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자, 물어볼게요. 67조는 제목이, 조문 제목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심판이죠? 그럼 그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67조에서 말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인 그게 유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손 들어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손 들어봐. 안 들어간다. 자, 다시 들어간다 손 들어봐. 들어간다. 들어가죠. 왜 들어가죠? 여기 있네. 다시 두 가지로 나눴잖아 제가. 그럼 당연히 67조 1항 적용해야지. 그럼 적용하면 67조 1항은 불리한 행위는 전원이 같이 해야 되지만 유리한 행위는 혼자 해도 돼요. 그럼 여기를 보면 갑이 출석했죠? 그럼 을이 불출석해도 갑과 을이 이렇다면 67조 1항 적용이니까 당연히 을은 출석이죠. 당연히 을은 출석한 거예요. 그렇죠? 갑이 유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여기가 불출석이면 어떻게 돼?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갑이 출석했으니까 을도 출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통설적 견해는 이때는 이거 변론을 분리해가지고 을하고 A는 어쨌든 양쪽 당사자 1회 결석이죠. 그 다음 양쪽 당사자 또 2회 결석이죠. 그럼 1월 이내 기일정 신청 없으면 소치하 간주되죠. 그게 몇 조예요? 268조 쌍불치하 아닙니까? 쌍불치하. 그 조문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40페이지에 가목차
가목차 부분에서 5번째 줄 내려가면 다만 유사 필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 취하가 허용됨에 비추어 소취하 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67조 1항이 배제가 된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우리나라 통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해석론에 반대하는 게 허문영이죠. 허문영 교수는 무슨 소리냐? 갑이 출석이면 을이 출석인데 이걸 왜 불출석으로 봐가지고 268조를 적용해?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이거네요. 이 판례가 제대로 없거든. 그 다음 시험에 나온 건 40페이지 제일 밑이죠. 줄거난 거. 고필에서는 당사자 일부에 대한 소취하 다 무효입니다. 유필은요. 일부 소취하가 유효한 거죠. 유필은 유효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사필적 공동소송은 한 사람이 해도 되는 소송이잖아 어차피. 고필은 무조건 전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도 나왔던 판례가 40페이지 제일 밑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이렇게 돼 있죠. 상속재산 확인 구하는 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필. 그 사안에서 일부 소취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41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로 나와 있는 거죠. 일부 소취하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고필에서는 일부에 의한 소취하 무효입니다. 소취하려면 전원이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 41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수동적 소송행위. 이건 67조 2항인데 그 조문을 보면 67조 2항 그건 유리하든 불리하든 어떤 소송행위를 받는 거죠. 그럼 한 사람한테만 해도 다른 사람한테 다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A가 있죠. B가 있죠. C가 있죠. D가 있죠.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인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만 주장했죠. 그럼 B 입장에서 주장을 받는 거잖아요. 수동적인 거잖아요. 이 주장이 B, C, D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C, D한테도 A는 다 주장한 거예요. 주장 다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41페이지 제일 위에 반가로 4번 소송 진행의 통일 나와 있고요.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중단, 중지 이렇게 나와 있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변론의 분리 금지 나와 있는데 아까 변론의 분리 금지 아까 어떤 등식이 성립하지 않았어요? 변론 분리가 안 되면 일부 판결이 있을 수 없죠. 재판 누락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 물어볼까요? 이거 원시적 병합이죠. 아까 오늘 배웠던 거 객관적도 원시적 후발적이 있었잖아. 맞죠? 그럼 원시적 병합에서 아까 단순 선택 예비가 있었죠. 단순 병합에 준하는 게 뭐예요? 통공이에요. 단순 병합과 어울리는 게 통상 공동소송이야. 변론의 분리가 가능해야 돼. 서로 관련성이 없다. 일부 판결 뭐예요? 할 수 있고. 빠뜨리면 재판 누락이 되겠죠. 대신에 선택적, 예비적 병합하고 어울리는 게 뭐 있어요? 필공이야. 필수적 공동소송인은 합의락정이 요청되기 때문에 변론을 분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부 판결 허용되지 않아요. 전부 판결해야 돼요. 빠뜨려도 그건 판단 누락이에요. 재판 누락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편하다 이 말이죠. 사실은 쉽죠? 대응시키면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잘 보면 이론을 만들 때 그렇게 이론 만들었다 생각이 안 들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41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중단 중지는 60조 3항이고요. 필공은 한 사람만 죽어도 전원 중단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1인의 상소제기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인이죠. 그래서 이건 정확히 적으면 원래는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소송 1개, 2개,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퀴즈. 이거 사람 몇 명이야 지금? 3명이죠. 주관적 병합 맞죠? 주관적인 원시적 병합이잖아. 물어볼까요? 이거 객관적 병합이에요? 이 그림 사람이 여러 명일 때 이 객관적 병합이냐고요. 객관적 병합이 뭔데요 아까? 객관적인 소송물이 다른 게 여러 개인가 객관적 병합이잖아요. 객관적인 소송물이 다르냐고요. 자, 다르다 손 들어봐. 다른 것 같다. 객관적 병합. 객관적 병합인 것 같다. 손 들어봐. 주관적 병합 됐으면 객관적 병합도 되는 것 같다.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손 들어봐. 아닌 것 같다.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주관적 병합은 당연히 객관적 병합이에요. 사람이 다르다면 이건 소속물이 다른 겁니다. 그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다르다면 소속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66조 공동소송이 되려면 253조 충족해야 돼요. 예. 절차가 동일해야죠. 공동소송을 하는데 어떻게 절차가 달라? 논리적으로.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소리 합니다. 주관적 병합은 객관적 병합이 따라다녀요. 그 절차 공통이 필요한 거예요. 절차 공통이. 공동소송은. 말이 없어도 그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사람이 다른데 객관적인 소송물이 다른 거지. 그거는. 어떻게 똑같아. 근데 아까 제가 적을 때 이 화살표 2개 안 그렸잖아요. 이렇게만 그렸잖아. 그러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인 소송물은 한 개인데 사람만 여러 명이래. 객관적인 소송물은 한 개인데 사람만 여러 명이라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가르치다 보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다시 이렇게 그려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됐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갑 청구, A 청구 인용이 나온 거예요. 그럼 퀴즈. 이때 B만 항소했거든요. B만. 그럼 항소하지 않은 C와 D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CD가 2심 될까 1심에 머물러 있을까? 2심 돼야지. 합의력정 소송인데. 변론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데. 2심 되었죠? 그때 BC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 BC가 아니고 CD의 지위. 이게 견해가 대립됩니다. 그래서 상소인설, 선정사설 뭐 이런 견해도 있지만 단순한 상소심의 당사자로 보는 게 통설팔래요. 합의락정의 요청 때문에 단순한 항소심의 당사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게 통설팔래라고. 대신 그렇게 보는 실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수험가에서는 머리끌 짰다는 거죠. 두 문자 따서 신비 취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누가 결정해요? B. CD는 결정할 수가 없고 실제로 항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상소 비용도 누구만 내면 돼요? B만 내면 돼. CD는 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상소 취하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B만 할 수 있고 CD는 항소 취하 못한다 이 말이야. 실제로 항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인지, 항소심의 인지 때 B만 붙이는 거예요. CD는 붙일 필요가 없거든. 그걸 왜 적어? 책에 다 있는데. 41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1인의 상소제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4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구별 실익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따라서 다음 읽어봐요. 신비 취지 적어놨지. 그렇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나왔어 우리 집에 이거. 비례 시험 이거. 정 나왔었어요 예전에. 그 다음 42페이지에 본안재판의 통일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 민소법 102조죠. 102조 1항 공동소송인이 패소하면 균등해서 소송비용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대신 단서에 보면 연대해서 부담하게 돼 있거든.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판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패소인이야. 패소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통공이죠. 균등할래요? 연대할래요? 보통 균등이에요. 통공은. 공동소송인 독립. 대신 이게 필공이죠. 필공이면 균등일까 연대일까? 연대겠지 뭐. 그게 지금 4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적혀 있는 거예요. 본안재판의 통일 읽어보면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한 장 넘겨보면 예선공 하면 되는 거죠.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오늘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